예. 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를 드릴 것은 이제 초선 의원이 지각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선 의원도 지금 정각에 왔는데, 자, 지금 들어오고 있네요. 참, 참. 자, 구독 유지님, 참 출마인 대 참 지각인. 예. 어서 오십시오. 초선이 어떻게 이렇게 지각을 할 수 있어요? 의원님, 초선이 어떻게 지각을 해? 사선 앞에서. 자, 고고식님 감사드리고. 자, 수수님 심각하네요. 양문석 초선님. 1분 지각. 와, 나 처음으로 새날 지각하는 것 같아요. 한숨 잤죠? 예, 목소리가 한숨 잔 목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저 이등병인데 상병 같은 느낌. 아니 뭘 지각한 것보단 낫지 지각하는 지각이. 하지 마, 더. 채통을 지키십시오.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당원이 최고다. 당원이 최고위원이다. 와, 오래 했네요. 이제 한 2, 3회만 하면 방송 그만둘 것 같습니다만. 13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전 국회 법사위원장, 서울 마포 을 국회의원 정청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현 법사위원장 정청래입니다. 아, 그만둔 건 아니지. 사표 수리가 안 됐습니다. 아직.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어떻게 현 법사위원장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사위원장. 본회의 의결로 사직서가 의결돼야 됩니다. 아직 본회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끝났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예를 들어서 헌재 재판관이 지명되면 인사청문 계획서까지는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가 이제 저 송원석 저쪽에 원내대표랑 이야기해서 이제 뭐 저 총리 인준 청문회 일정도 잡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 아직 안 잘리셨구나. 네네. 네. 사표는 만천하에 냈죠. 네, 사직한다고.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옆에는 오늘 1분 지각한 양문석 경기 안산시 합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몰지각인 영수입니다. 멀지각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잖아. 몰지각 할래. 그리고 나는 지금 푸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불만이 좀 있는데. 개그예요? 아니면 궁서체예요? 정확히 공서체에 가까운 개그인데요. 3년이 다 돼간다. 이제 130회면. 그리고 이제 곧 없어질 수 있다 이러는데 정청래가 없으면 없어지나요? 애초에 양문석 정청래가 처음 시작했던 게 박찬대까지 여기 있었어. 아니 이제 당은이 주인이다 그렇게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박찬대 전 원대가 이제 결합해가지고 한 80회 정도를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좀 잠시 쉬는 동안에 그 또 청래법사께서 또 한 20회 정도 혼자서 하다가 하면 당연히 한 사람이 아직 남아 있는데 저도 남아있어요. 왜 아니 저도 남아 있어. 저도.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핵심이 뭐였냐면 정도 1번이네. 그러니까 양문석 의원이 늦게 와서 앞에 맥락이 잘려서 그런 거예요. 원래 맥락 자르고 이야기하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맥락이 뭐였냐면 네. 혹시나 당 대표가 되면 네. 이 방송 할 거냐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이 한다 그랬어요. 하면 안 됩니까? 난 별로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서 나도 홀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안 돼. 홀로는.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안 되지. 내가 있어야 빛나지. 발광체, 반사체. 아니 뭐 한동안 제가 좀 해봤었잖아요. 제가 직접 섭외하고 한동안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그거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뭐 그거는 신경 안 써도 아니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새날에 너무너무 미안해서 결국 제가 중간에 잠시 대성 못하겠다. 네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어쨌든 다시 세 명이 완전체가 꾸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보람 PD 내가 지금 올리지 말라고 했구만. 정청래 후원에 올릴 필요 없어요. 다 찼어요. 양문석만 올려주세요. 하나 이제 이런 게 억수로 기분 나쁜 거지. 정청래 법사는 벌써 차고
양문석 박사는 아직까지도 안 차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 박사와 법사의 시간. 참 알겠습니다. 자 알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채팅창 상단에는 정청래 TV, 양문석 TV 바로 거기가 있으니까요. 구독자 수도 비교해 주세요. 구독자 수도 한번 여러분들 비교하시면서 60만 정도 됐나요? 66만. 좀 있으면 골드 버튼 받으시겠는데요? 그거 몇 만이죠? 100만. 그리고 어. 다이아몬드 버튼 1000만. 제가 지금 현재 67만이군요. 67만. 네. 아, 여러분 67만에 속하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TV는 몇 만인가요? 예, 오늘 그 페이스북 하나 올려가지고 수백만 명이 또 나가버렸어요. 아, 이제 7만을 눈앞에 두고 있다가 수백 명이 이제 그 구독 취소를 하는 바람에 다시 그 이 정청래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같이 처음 그 이 당원이 주인이다를 처음 시작할 때 24만 대 10만 정도였었거든요. 듣는 양문석 TV가 그때 한 10만 넘었었고 정청래 TV가 한 23만 이럴 때였으니까 뭐 거의 가반수를 좀 채워주세요라고 간곡히 호소했던 시절이 이제 그 시절인데 지난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개판 치면서 외려 정청래와 양문석은 10분의 1 수준으로 벌어질 정도로 이제 10배 차로 벌어질 정도로 크게 벌어졌다. 그 비교 하나 해드릴까요? 예. 계엄 국면에서 예. 김어준과 새날이 벌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슈로 완전히 전 대한민국을 주도하는 방송이 있는데 네. 예전에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 한 2배 차이밖에 안 났어. 근데 지금은 4배 차이, 뭐 5배째, 많게 10배 차이 나버려요. 네. 조회수로는. 그런 거니까 더 분발하시고요. 새날도 더 분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석 스타일이 불이라고 생각되는 건 못 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수백 명 또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고난의 시기를 겪는데 언젠가는 정청래 의원의 위치에 올라와 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격려드립니다. 나도 언젠가는 100만을 꿈꿀 수 있는 60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됩니다. 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의 이슈는 우리가 이제 정청래 의원을 당대표 이렇게 이미지화 시켰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 의원의 공식적인 당대표 출마가 느껴지는 이렇게 약간 감격이 좀 있었어요. 당대표는 그냥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본인을 캐릭터화 시키는데 잘 싸운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고 네. 이 당대표를 글자 하나 획을 더 추가하는 거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감동스럽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요. 일단은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가 꿈꾸는 진짜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곧 정청래의 운명입니다.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입니다. 4월 4일 오전 10시 20분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날의 감격 역사적 현장 맨 앞줄에서 국민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이번 대선 때는 광주 전남 지역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찍어달라고 외치고 또 외쳤습니다. 하루 2-3시간밖에 못 자면서 죽어라 뛰었습니다. 시골 장날, 섬마을까지 다니면서 골목골목 구석구석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친근하게 민주당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고 자부합니다. 저는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예. 중요한 내용만 살짝 간추려서 1분으로 한번 요약해 봤고요. 자, 어쨌건 지금 당대표 출마하셨어요. 자, 당대표 출마의 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프라님이 지금 감격 이런 네. 말씀하셨잖아요. 오랫동안 꿈꿔왔었죠. 심지어는 제가 컷오프 됐을 때 당원들이 당대표에 나가라 엄청 문자 보내고 댓글 쓰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봉화마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여쭤봤더니 이번은 아니다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현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민폐를 끼친다 내가 당대표가 되는 것은 왜냐하면 본회의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면 당연히 민폐를 끼치는 거다 하고 그때는 피해갔습니다. 그리고 진짜 3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이걸 해야 되겠다 했는데 0.73%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꿈을 미뤄야 했고 그리고 제가 전화를 그때 드렸죠. 당대표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는 어떻게 할 거냐고. 당대표 안 나갈 거냐고. 저는 그냥 최고위원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최고위원 선언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때 당대표 나가십시오. 저는 최고위원 나갑니다 하고 관객 양문석을 만나러 간 거야 그때. 그죠. 그때 이동영 있을 그죠. 때. 그날 저녁이죠. 그날 저녁에. 전화 오면서 전화하고 차 타고 상암동에 술집에 갈 때 전화를 하고 갔어. 그냥 밥집이라고 해. 술 먹었잖아 솔직히. 밥도 먹었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최고위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제 차례인 줄 알았는데 총선 끝나고 민심 동향을 보니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처음 얘기했을 거예요. 대표님 연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아이 말도 못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결국 그게 될 겁니다. 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진짜 연임 분위기가 됐고 저는 대표 출마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연임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물꼬를 텄고 그래서 당대표만 국한시켜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된 것이 제가 출마하는 이제 계기가 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감독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최고위원 나왔던 것도 사실 나올 필요 없는 최고위원 선거를 급을 좀 낮춰서 나가면서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옹립한 느낌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1기 당대표 출마했을 때 다른 경쟁자들은 정청래 의원보다 한참 낮은, 그러니까 이재명과 정청래 수석 짝을 이뤄갖고 뭔가 성공시켜 보겠다라고 하는 그 쉽게 표현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하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지금 면속됐던 거 아니에요? 저는 문재인 당대표 때 2등 최고위원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솔직히 최고위원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1등을 못하면 오히려 뭐 좀 안 하니만 못한 거 아니냐는 식의 얘기도 들을 수 있는.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과 맞서 싸워야 되고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좀 옆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었죠. 어떻게 보셨어요? 양문석 의원님 보니까 최근에 저 정청래 의원 동행을 많이 하시던데. 난 혼자 갈까봐 걱정을 했었어요. 궁서체로 이야기해 주세요. 예, 아니 진지하게 말씀을 드리면 광주를 간다고 해서 혼자 갈까봐 걱정을 해서 내가 따라가 줄까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대답을 안 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라 따라가 줄까라고 해서 뭐 와주면 좋지 아주 무성의하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무성하게 와주면 좋지라고 이야기했고 그 출마 기자회견도 이 현역 의원이나 그 원외 지역위원장이 그 함께 못 서거든요. 그래서 또 혼자 갈까봐 같이 서줄까라고 이야기했고 아주 무성의하게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 좋지. 오늘 그 현충원도 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했다가 또 그 걱정이 돼서 나갔던 이제 그런 그 과정이었었습니다. 뭐 많은 그 분들이 그 지적하는 게 뭐 줄 세우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어도 서울에서 내려갔던 5명의 그 사람들이나 오늘 현충원에 왔던 사람들이 정청래 의원이 와 달라라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걱정돼서 홀로 그
그 서서 하는 게 걱정돼서 갔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강주에 나오셨던 그 단체장들이나 국회의원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청래 법사가 그 한 달 살이 하면서 선거 운동을 그 같이 했던 지역의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줄 세우기 그 다음에 뭐 대통령 그 이 후보 출정식 뭐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민주당 전통적으로 보면요, 당 대표 경선 같은 거 보면은 중립이 훨씬 많고요. 네. 어느 쪽에 안 서고. 전 제가 봤을 때 저 배석한 저 정도 숫자면 많은 거예요. 정청래 의원이 아니라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원래 많지 않아요. 네. 특히나 이제 예를 들면 친명 대 친명 선거라고 하면 그런 식으로 줄 서는 그러니까 이게 배석하는 사람 많지가 않고 대부분 다 관망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 약간 좀 다른 맥락의 이야기이긴 한데 정청래 의원 도움받은 국회의원들 엄청 많잖아요. 아 근데 잠깐만 나 말씀하시는데 좀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했는데 친명 대 친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저 동의하지 않아요. 박찬대 원내 대표가 한 이야기는 고민 중이다. 아직 출마를 결정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친명 대 친명이 아니고 그냥 친명 한 명이다. 현재 한 명이 고민 중이다가 지금 최종적인 그 이야기인데 그 주변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이 튀어나오면서 정청래 박찬대의 싸움을 지금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동의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그 친명 대 친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무리한 그 표현이다라는 부분입니다. 개인적으로 정청래 박찬대와 친형제 이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함께 여기까지 그 온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과 함께 새날에서 정말 거의 3년을 구르면서 여기까지 온 사람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다른 분들도 저는 박찬대 원대가 정확하게 정치적 입장을 발표할 때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유보한 상태에서 평가를 해줘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하도 언론들이 설레발을 치니까 이미 출마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있고요. 제가 아까 하려던 이야기는 다른 맥락이 아니라 네. 민주당에 새로 들어오면 되게 많은 국회의원들이 정청래 의원의 이제 도움을 많이 받지요. 네. 예를 들어서 저번에 저 신인들 영입 인재들 보면 다 출연시켰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중에 내가 눈에 띄는 게 이모경이었어요. 광명. 이모경 의원이 정청래 의원 옆에 배석하면 아 이모경이 저렇게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훈훈한 것들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좀 석칭 독고다이로 뭔가 진짜 막 야인 같은 느낌인데 제가 감격했던 부분은 뭐냐면 진짜로 정청래 의원이 뭔가 이제 제도권 안에 그 개고생을 털고 들어오는 느낌이라서 뭔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전에 느껴보지 못한 한 가지를 이번에 느꼈다면 이게 이제 일장일단 있는 거거든요. 아마 제가 혼자 5.18 미역을 참배했거나 아니면 홀로 이렇게 했다면 커봐 정청래는 한 명도 없어 국회의원 옆에 좋아하는 국회의원이 없어 이렇게 이제 좀 공격을 받았을 거고 지금은 좀 이제 규모가 있게 가니까 벌써 줄 세우냐 뭐 예를 들면 이게 또 뭐 공격하시는 분들은 공격하거든요. 근데 뭐 예상은 했던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뭐 이런 말씀을 하시든 저런 말씀을 하시든 저는 좋습니다. 아니 그 좋다가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당원들이 이제 개파 정치 21대까지 그 우리 당을 병들게 했던 개파 정치에 대한 두려움들, 트라우마들이 강하게 있잖아요.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 정청래 법사께서 단호하게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어떤 거요? 개파 정치에 대한 두려움들과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당원들에게
이번 상황이 줄 세우기처럼 보였거나 개파 정치의 부활처럼 보였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두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건 개파 정치에 대한 정청래의 생각이 정확하게 뭔지를 나는 명확하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글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개파는 정치 노선도 철학도 관계없이 그냥 사적인 이익으로 뭉쳐서 움직여 다니는 것이 개파라면 정파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정파. 네, 같은 당 안에서도 같은 정치 노선을 걷는다거나 같은 정치 철학.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뭐 그런 것이 정치 철학이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개파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정청래의 정치 철학과 노선 이것이 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철학과 노선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정청래를 좋아하는 것을 개파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훌륭하십니다. 네. 제가 그냥 인사청문회 하듯이 한 두세 가지만 더 좀 질문하면 해보세요. 재밌겠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네. 그 정청래 당대표 후보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 게 네. 한때 이제 우리가 그 많이 썼던 수박과 가깝다. 예를 들어서 네. 양정철, 전해철과 아주 가깝다. 네. 이제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 가결 시에 그 전해철과 함께 웃으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그 사진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요? 예, 그런 그런 게? 사진이 어디 있죠? 지금 계속 돌아다녀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그 이야기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정청래 최고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나게 그 이 공천 과정에 있어서 그 힘들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출판 기념회를 하는 날 정청래 최고가 푸나와 박찬대 최고와 함께 출판 기념회를 토크쇼로 갔었잖아요. 그랬죠. 그날 그 전날 정청래 최고가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해철이 오지 말란다. 전화 와서. 야,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니한테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럼 오지 마. 그 뭐 내일 이 푸나랑 그 잔대랑 오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건 아니지. 그러면서 그날 왔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 정청래가 양정철 전해철과 가깝다라고 계속해서 그 이 비난받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엄청나게 안타까운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해서 해명 좀 하시죠. 아니, 난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하여튼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양정철 전 비서관하고는 제 기억으로는 4, 5년 동안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4, 5년인지 5, 6년인지는 모르겠어요. 통화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많은 사람과 엮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그걸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이 사람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민주당 문화 중에 하나거든요. 이 사람은 양정철과 친해. 이 사람 뭐 친해 해가지고 그 사람을 한쪽으로 몰아버리잖아요. 아니 근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한데 내가 꼭 이 말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 넘어갑시다. 그리고 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가? 아니 근데 어쨌든 뭐 팩트는 팩트니까. 예. 저도 그 내용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제 제가 그 우리 지역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 위원님 제가 정청래 최고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때 위원님이 그 이야기 했었을 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어제 그 비겁하게 전해철이 정청래한테 전화해가지고 참석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그런데 정청래가 그거를 뿌리치고 왔다라고 내가 그날 그 우리 지역구의 핵심 멤버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저한테 리마인드 시켜줬던 내용을 오늘 내가 이제 아니 나는 뭐 이야기하는 거고.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그 다음에 그 MBN에서 그 이 이재명 그 너무 뭐
시끄러워서 뭐 이런 동영상 하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니 그거는 네. 그 이제 촬영을 하다 보면 편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네. 그 다음 해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게 좀 뭐 하여튼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부분 가지고 지지자들이 뭐라 하는데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되겠어요. 네. 그 다음 해에 제가 예. 그거에 대해서 해명인가 뭔가 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도 발전 도상인이잖아요. 예, 예. 저도 발전 도상인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발전 도상국은 들어봤는데 발전 도상인은 오늘 처음 들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발전 도상인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거 충분히 이해해요. 이 진영에서 가장 각광받는 우리 작가님 계시잖아요. 전 장관이기도 하시고 그분도 예. 수년 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혹평한 적이 있죠. 근데 발전을 하다 보니 나중에 진심을 알게 되고 실력을 인정받다 보니 그런 거죠. 사실은 팬이 되는 근데 그런 경우는 좀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뭔 말이냐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정치를 일찍 시작하거나 국회의원을 오래 하거나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처음부터는 이재명 계파가 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가 그 양반한테 녹아가지고 진짜 친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네. 일종의 이제 문학적 캐릭터로 말하면 스테레오 타입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런 걸 갖고 막 단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푸누한테 물어본 게 아니고 이 변호해드리는 거 당대- 못 하시는 거. 표 후보한테 계속해서 그 지적되고 있는 내용들을 여쭤보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것을 옳은 말만 했겠어요. 틀린 말도 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방송도 많이 나갔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제가 사과드리고 뭐냐면 몇 년 전 발언이라 할지라도 불편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제가 사과를 불편하다면 그것 때문에 저는 사람이 누구나 다 발전 도상인처럼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아니, 뭐-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지금 질문하신 거잖아요. 예, 저도 똑같은 과정을 겪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그 현역 때의 비판 글들이 제 공천을 날릴 뻔했던 그런 위기 상황까지 이제 처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을 할게요. 왜 험지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고 이 호남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냐? 결국은 당 대표 출마를 위한 예. 자기 선거 운동 아니었냐? 이제 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송을 할 때 정청래 대표 후보는 호남에서 한 달 살이를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했고 저는 영남에서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양쪽에서 하면 좋겠네라고 했는데 이제 정청래 최고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죠. 네가 감히 무슨 영향력이 있냐?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웃으면서 넘어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당 대표를 염두에 두고 대선 운동을 했다면 네. 전국을 다녔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기자들이 물어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바보냐? 당 대표를 생각한다면 왜 광주 전남에만 있냐? 전국을 다녀야지. 그랬더니 기자들도 그렇군요. 하고 이제 쉽게 이제 이해를 한 부분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탄핵 파면되기 한 일주일 전쯤인가 5일 전쯤인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제목으로 치면 이제 골목골목 선대위죠. 광역단체별로 담당 국회의원을 만들어서 선대위를 꾸렸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선대위는 가급적이면 안 하거나 횟수를 줄이거나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현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광역 지역 담당 국회의원들을 그 선대위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과 결합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 이름이 골목골목 선대위였던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러면서
그러길래 저는 광주 전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웃으시면서 농담으로 아니 뭐 광주 전남에 인기 좀 있어요? 이렇게 물었고 제가 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영광군수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지, 맞아요. 네, 영광군수 재보궐선거 때 제가 12번 내려갔잖아요. 네. 근데 가보니까 그 지역 국회의원이 오는 것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외지에 있는 좀 얼굴 알려주고 이름 알려진 국회의원이 가니까 너무 고마워하더라.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했고 지난번 대선 3년 전에 대선 때 0.73% 졌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광주 전남에서 90%가 나왔으면 이겼는 건데 85%뭐 요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이다. 그래서 90%를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누가 얘기를 하길래 그걸 제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광주 전남에만 틀어박혀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광주 전남 골목골목 공동선대위원장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예 거기서 한 달 살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숙소를 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이렇게 저렇게 그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그게 뭐 자기 정치한 거 아니냐, 당대표 염두에 두고 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 생각이 없었어요. 자, 지금 양문석 의원이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많은 분들 오해 없으시고 추가로 제가 그걸 좀 보충해드리면 대통령 선거 윤석열한테 지고 나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호남에서 투표율이 완전히 작살나 버렸단 말이에요. 막 20, 30%뭐 이런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국 울릉도든 제주도든 어디 무인도든 간에 한 표가 다 대통령 득표인데 호남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고 호남에서 지지가 올라가면 수도권까지 영향을 같이 미칩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신 거라고 저는 보고. 자, 그리고 또 하나,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되지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이제 박찬대 전 원대가 진짜 훌륭하거든요. 저랑 둘이 어떤 결심을 하냐면 보통 대선 때는 후보가 가면 스포트라이트 받으니까 의원들이 그 옆에 서려고 그런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나는 광주 전남에 틀어박혀 있고 박찬대 의원은 전국을 돌아다니고 근데 기준이 뭐였냐면 후보가 가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호남에 있으면 박찬대는 영남에 있고 또 영남에 있으면 뭐 밑에 있으면 전라도에 있으면 뭐 수도권에 가고 이렇게 거꾸로 뛰었어요. 박찬대 그 선대위원장은.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광주에. 그래서 박찬대 원대도 저도 투샷이 없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뭐 있을 수는 있어요. 뭐 같이 뭐 상임선대이고 당대표 대회니까 행사상 어쩔 수 없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없어요. 선거운동 때 이재명 후보와 같이 둘이 나란히 찍은 사진이. 그래서 사실은 마포울 홍대 유세 왔을 때도 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광주 전남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정청래 어디 있냐고 찾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흔한 장면은 아닙니다. 예. 저도 얼굴 내고 싶고 뭐 생색내고 싶고 자기 정치하고 싶었으면 홍대 제 지역구에 유세하는데 갔겠죠. 근데 그게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유세를 마지막 유세 여의도에서 처음 현장에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그럼 당대표 염두에 두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까? 그렇게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나름대로 진정성 있게 예. 박찬대 원대나 저나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박찬대 원내대표 진짜 이건 박수 치고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상임선대위원장 이런 거 맞잖아요. 그러면 후보랑 같이 움직이고 싶고 그러지 후보랑 따로 움직이고 싶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박찬대 의원은 그건 박수를 충분히 쳐줘야 될 아니,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이야기 듣다 보면 좀 약간 기분 나쁜 게 있어. 뭐가요? 거물급 정치인들은 박수 쳐주고 초선 향단이가 그만해요. 아, 네, 진짜. 창녕 뭐 밀양부터 해가지고 문경 몰랐어요. 상주 영천을 뛰어다닌 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의원님 어?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알아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 저는 이게 약간 감격스럽다고 말했던 거는
사실 민주당이 강해지고 나는 과정에 막 그 본인의 컷오프도 문제도 있었고 그 과정에 사실 현대 민주당은 정청래 역사랑 괴를 같이 해요. 본인은 계속 조연 비슷하게 문재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표의 일기까지. 근데 결국 정청래는 주류가 못 될 거야. 근데 일반적인 예상이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정적으로 활용점정한 것은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역대급으로 가장 잘한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윤석열 내라는 촉발점이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까 와 법사위원장 하듯이 당대표라면 이 골든타임에 개혁 확실히 해내겠네라고 하는 기대치가 생긴 거라고 보고 근데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대표를 나갈지 말지는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시점에 당대표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내 개인적인 감격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는 2번 정도 하시라고 지금은 이재명 시대니까라고 양보할 수 있는 그 결단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서 야 드디어 대통령 만들어 놓고 하니까 이제서야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그 감동들이 막 몰려오는 게 몇 개 있어요. 네. 막 오만 생각들이 막 그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정청래 역사가 현대 한 20년 동안의 민주당의 역사예요. 그냥 저는 뭐 푸나의 이야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랑 정청래하고 방송을 하면 정청래 편을 일방적으로 들어주고 아 궁서체로 말하는 것 같은데 농담하지 마요 좀. 나 불편해 지금. 형님. 예, 네, 뭐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당대표한테 서울시장 출마를 계속해서 권유했던 입장이었었고 그리고 정청래 그 후보는 계속해서 당대표를 하고 싶어 했던 게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아주 최근 이야기에서도 있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나름 그 가까운 위치에서 정청래를 그 관찰했던 입장이지 개인적으로 뭐 친하거나 최근에 뭐 술 마시러 오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그냥 얘기 안 하려다 할게요. 제 주변에서 저에게 권유한 3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양문석 박사, 양문석 의원이 얘기했기 때문에 저한테 제일 많이 권유했던 것은 기다렸다가 서울시장 나가라. 행정경. 네, 행정경험 해라 이거였고요. 아니면 기다렸다가 2년짜리 당대표를 해서 총선을 지휘해라. 공천권을 갖고. 그리고 이번 1년 당대표를 해라라는 것은 적었어요. 비교적. 그렇지만 3가지를 놓고 제가 대선 이후에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선 운동기간 동안은 제가 생각 안 했습니다. 불경스러워서. 그리고 대선 끝나고 이기고 나서 며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판단 기준을 따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저희 17대 국회의원들을 청와대로 다 불러 모았을 때 본인이 잠깐 강연 비슷한 걸 했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옳은 줄에 항상 가 있어야 된다. 근데 때로는 A도 옳고 B도 옳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 때는 판단이 잘 안 쓴다. A도 옳고 B도 옳고 똑같이 옳다. 근데 그럴 때는 나한테 무엇이 이기고 무엇이 손해지? 라고 생각하면 금방 계산이 된다. 옳은 길 중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길과 손해가는 길. 그때는 항상 손해가는 쪽에 서 있어라. 이게 제가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대표를 하는 것, 1년 후에 2년짜리 하는 것, 서울시장 보면 가장 개인적으로 손해가는 것은 이번에 하는 거다. 1년짜리. 그래서 저는 이게 내가 선택할 길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가장 먼저 이재명 대통령처럼 그 행정 경험을 하고 이 당 대표로 들어오던 큰 그림을 그리던 해라라고 강력하게 권유했고 그게 형을
살리는 길이다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본인이 나는 당대표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아직까지 당내에서 공천혁명, 2차 공천혁명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총에서 지난 6개월 동안 더불어민주당 의총은 정말 질식할 것 같은 그런 그 공간이었던 게 저의 경험입니다. 21대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에 그 탄핵 국면들, 그다음에 뭐 국무총리 탄핵 국면들, 그다음에 대법관 탄핵 국면들 이럴 때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무슨 이게 의총이냐 할 정도로 집어 던지고 그 하고 싶을 정도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가지 말고 총선 공천을 할 수 있는 그 당대표를 출마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굳이 본인이 아까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를 하면서 손해보는 길이라도 그게 올바르면 그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1년짜리를 자임했던 겁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청래가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작심하고 그동안에 내가 나만 들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정청래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 이런 오해 속에서 억울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데 억울하게 비토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오늘 좀 일찍 들어갔습니다. 좀 일찍 들어가가지고 오늘 방송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방송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정청래가 가지고 있는 그 비판 지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는데 또 제가 좀 분한테 이걸 문자로 보내가지고 이렇게 방송 가자 하면 또 편집금 침해고 그래서 오늘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정청래 후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잘하셨어요. 꺼냈습니다. 그건 잘하셨고. 그럼 평소에 제가 잘해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러면- 진짜 훌륭하세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세 가지 길 중에서 네. 왜 가장 개인적으로는 손해가는 일을 선택했느냐. 내가 손해가는 일이면 누군가는 더 이익을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1년 집권차가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올해 안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려면 굴하지 않고 시쳇말로 쫄지 않고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싸움은 당에서 하는 거다. 그리고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 이런 말을 제가 괜히 쓴 게 아니에요. 하다 보면 당에서 굳은 일을 해야 되거든요. 뭐 그런 일은 내가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이 개혁의 시기를 놓쳐버리면 반격의 시간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허용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설령기 들어오더라도 내가 온몸으로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 여부는 이 1년 동안이 제일 중요하다. 그러면 내 개인적으로는 정치행보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이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한 번 바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얘기를 오늘 기회가 돼서 얘기하니까 저도 좀 후련한데 뭐 그렇다고 내가 이런 생각을 했어. 당신들 좀 나 좀 알아줘.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러니까요.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본의 아니게 양문석 의원이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당황스럽긴 한데 그냥 안 하고 가면 또 이상할 것 그러니까요. 같아서 맞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잘하셨고요. 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혁의 적기, 개혁의 골든타임. 근데 지금 일단 김병기 원내대표가 뽑혔어요. 두 분 케미 잘 맞을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친분도 꽤 있는 편이고. 근데 문제는 이런 거요. 정청래 의원의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요. 조중동을 안 본다는 겁니다. 최초의 정치인이잖아요. 근데 조중동에서 예를 들면 역풍 우려, 뭐 특검이 뭐 이렇게 세지니까 이재명 정부의 독이 될 수도 하면서 지금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막 그런 식으로 분위기 조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자고 오면 하면 속도전을 한답시고 결국엔 골든타임 놓쳐요. 그게 이낙연 민주당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다시 이제 이재명 정부 이제 사실은 당대표
원내대표가 그 이제 조금 있으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뽑히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왜 그 우리 경마장 가면은 뛰는 말들한테 이렇게 양쪽 사이드 못 보게 하고 이렇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잡기라고 한다면서요. 이렇게 해갖고 앞만 보고 달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좀 최적화되어 있는 인물이 저는 정청래 의원이라고 봐요. 그럴 때는 욕하든지 말든지 개혁해놓고 나면 법사위에서 무슨 뭔 일을 하듯이 쭉 밀고 가야 되는데 이제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주면 아무것도 못하고 또 욕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최적임자라고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에서 욕먹고 결과적으로 박수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과정마다 만인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방향을 정했으면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3대 개혁,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거는 빨리 해치워야 된다. 그래서 속도감 있게 이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은 이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속도 조절을 할 필요도 있고 때로는 뭐 야당 달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당에서 고삐를 치고 나가다 보면 대통령의 룸도 훨씬 더 넓어지는 거죠. 지렛대를 활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만들어줘야 되고 제가 최고위원 할 때도 뭐 악역을 자처한 적도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당대표가 최종 결정을 하면 그것은 또 제가 따라주고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표의 룸을 좀 넓혀주고 그리고 제가 평소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제가 꾸준히 다 하겠습니다. 영광은 홀로 받으시옵소서. 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비슷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진짜 일만 하시고 꾸준히 일과 싸움은 내가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지금 보니까 이번에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당원 20%가 반영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원 주권 정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이루어냈지만 요 의제를 계속 끌고 온 건 또 정청래 의원인 거 맞잖아요. 당원 주권 정당.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후반기 국회의장도 당원들이 한 20% 반영될 거고 저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었거든요. 그 상향 조정을 좀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번에 공약이란 공약이라 싶은 것들도 보면 되게 그런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 저게 보면은 지금 전 당원 투표제 상설화, 당원 주권위원회를 신설하겠다. 당의 중요한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겠다. 저는 이 두 번째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쩔 때는 이런 걸 당원 투표로 해야지 그거 안 하는 경우가 꽤 있었거든요, 지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공약을 좀 말씀드리면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것은 정확한 의미로 당론이 아닙니다. 의론이죠. 의론. 의원들의 결론이죠. 당론은 당원들이 결정했을 때 당원들의 결론, 당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요한 정책은 전당원 투표로 물어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 논의했던 거지만 대의원 투표제는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대의원제는 폐지하면 골간 조직이 흔들려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의원 제도는 유지하되 대의원에게 특혜 뭐 20표, 30표 줬던 거는 없애겠다. 그래서 1인 1표를 100% 제가 실현하겠다.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고리당원도 한 표, 대의원도 한 표. 이것이 되지 않으면 민주정당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서 1인 1표예요. 모든 선거에서 너는 2표, 나는 1표, 너는 10표 이게 없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 그걸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개혁이라는 것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계속 페달을 밟지 않으면 언젠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은 이때 딱 끝냈으니까 이제 그만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계속 밀물처럼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밀려온 것은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이에요. 그걸 하죠. 그럼 다 끝났느냐? 그럼 또 다른 개혁의 과제가 밀려와요. 그럼 또 그때 제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혁의 아이콘이 되겠다는 거고 진짜 제가 다른 분들은 지금 생각을 안 했을 수 있는데 교육연수원장을 필요하다면 내가 겸임하겠다. 당원 교육을 내가 직접 나가겠다. 당대표가. 그리고 지역구별로 월 1회는 의무적으로 당원 교육을 해라.
당원 교육을 하는 것은 뭐냐면 가르친다는 것이 아니고 소통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알려내고 홍보하고 그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설명하는 자리를 갖자 이런 거고요. 예를 들자면 왜 우리는 전당대회 때만 모이지? 왜 우리는 좀 놀면 안 되나? 즐기면 안 되나? 그래서 연말에 방송국 그 시상식 하듯이 최우수 당원상, 우수 당원상, 몬순상, 특별상 이걸 하는 자리를 만들겠다. 근데 그것을 콘서트 하면서 만들겠다. 그래서 뭐 이승환 씨 초청하고 당원들이 좋아하는 가수 야 재밌겠는데. 이제 초청하고 거기서 하루 잔치를 하자. 그리고 그런 속에서 우수 당원을 표창을 하자. 그리고 사기도 진작되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저는 좀 이 10대 이 공약 중에 4번이었어요. 예. 4번이 뭐냐면 기초 비대위원을 상무위원회에서 권리당원으로 그 선출의 주체를 우리 바꾸는 당원이 거. 선출한다는 거죠. 예. 권리당원으로 이제 선출의 주체를 바꿔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명확하게 이 강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아 근데 그게 지역구 의원들 같으면은 이렇게 바뀌면 좀 불편하지 않아요? 싫죠. 내가 사실상 공천권을 갖고 있는데 그럼요. 권리당원들 뽑아라는 거. 그렇죠. 자,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마포구 갑과 을에서 비례대표를 여성 1번이 항상 한 명이 됩니다. 그럼 갑과 을이 항상 경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갑의 상무위원이 90명입니다. 을의 상무위원이 90명이에요. 그러면 갑과 을이 결론이 안 납니다. 이게 뭐냐면 돈봉투의 유혹이 있는 거예요. 아. 한두 명만 꼬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고가 나는 것이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실제로 사건도 많이 있었고. 그러면 유권자 수가 제일 적을수록 극소수일수록 돈봉투에 유혹이 있는 거예요. 이걸 없애자는 거예요. 90대 90 그러면 아니 안산도 갑을 이렇게 병이 이렇게 있으면 90대 90이에요. 네. 결론이 안 나죠. 갑끼리 뭉치고 을끼리 뭉치면. 그러지 말고 권리당원 투표를 하면 권리당원을 열심히 모을 거 아니에요. 가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지역위원회도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진 부분은 아닌데 지방자치 선거 과정 속에서의 비리의 출발점 온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걸 근절하자 이런 겁니다. 항상 지역위원장들이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기초 그다음에 광역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 있어서 상무위원회를 통한 선출 문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이번 지역 선거 다가오는 지역 선거의 공천혁명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부분인데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부의장 선출 영역을 저는 이번에 20%를 이제 적용을 했는데 권리당원 20%를 적용했는데 50대 50으로 가자. 이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으로 명확하게 가는 부분 이 부분 하나를 명확하게 다시 한 번 더 쟁점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후보에게 제언하는 정책이나 공약으로 좀 가달라라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중앙위원회에서 당대표 후보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컷오프를 결정하는 부분 이 부분도 아니다. 저는 그 부분도 5대5로 아니다. 됐어요. 이번에 네. 5대5로 이제 적용을 하는데 그것도 참 십몇 년이 걸렸어요. 거기에도 저는 이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그리고 원외 지역위원장이 중앙위원이잖아요. 중앙위원회를 좀 더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폭을 넓히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후보가 공약 검토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50대 50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쓰고 싶었는데 예. 그건 좀 더 논의를 해서 상향하자. 그래서 그냥 상향 조정으로 이렇게 예. 공약을 했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요 출마를 만약에 선언하게 되면 새누리에서 모실 계획을 갖고 있어요. 같이 들어보고 정말 좋은 경쟁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방송 보시는 분들 정반대로 알고 있는 진실도 꽤 많이 있어요. 내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그 이야기를 방송으로 바뀔 때가 있는데 저는 클릭수를 위해서 쇼킹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나는 그게 진짜로 정치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꽤 많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자, 근데 시간 관계상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첫 해외 순방 갈 때 장면에 정청래 의원이 느끼는 감동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사이에 같이 최고위원도 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고 구석에 위를 막 넘기고 그랬잖아요. 근데 비행기 트랩에 섰을 때 저는 제가 느끼는 감동은 정권 교체하던 날보다 더 감동적이었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라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장면 딱 봤을 때 약간 소름 돋지 않았어요? 저는 사실 지금 저 사진 처음 봅니다. 아, 오늘 다 보셨구나. 오늘 이게 당대표 출마한 다음부터는 제 기사를 검색을 못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 우리 보좌진한테 내일부터는 인터넷 기사를 뽑아서 달라고 그랬어요. 지금 내가 꼭 봐야 되는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저는 첫 장면인데 감동이네요. 감동이고 김혜경 여사가 두 손을 모으고 있는 거 굉장히 보기 좋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똑바로 서서 손 흔드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옆으로 비껴 있잖아요. 네. 그 김혜경 여사 얼굴 가릴까봐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저기서 김혜경 여사는 손을 안 흔듭니다. 어. 나는 대통령이 아니야를 의도적으로 손을 안 흔들고 그러니까 저쪽 인사하더라고요. 이렇게 비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가릴까봐 그런 것 같고 저는 배려심도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사실은 마포 그래서 첫 출근 대선 유세할 때 그때 참 사실은 울컥했어요. 하마터 울 뻔했는데 야 이런 날이 오다니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때 그랬고 저는 지난 3년 동안 중에서 가장 이상하게 모르겠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첫 번째 체포동의안 때 그때는 부결됐잖아요. 근데 무효표 가리느라고 1시간을 발표를 못했어요. 본회의장에서. 그때 이제 모든 카메라가 이재명 대표 얼굴을 이제 비추고 있을 때 제 옆자리 짝꿍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눈동자도 움직이지 마세요. 그때 그 순간 그 장면이 저는 3년 동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근데 아까 제가 무슨 가결되고 나서 웃고 나왔다고요? 예,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진들이 이 돌고 있어서 이제 지금처럼 그 아까 저희가 그 질문을 했었을 때 이 대답하라고 지금 그 질문을 했었어요. 제가 그리고 들었던 이야기들이고 가결됐을 때는 뭐 그때 뭐 모두가 다 분노하고 그건 억까죠. 발단 때린 거지.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순간이 잡히면 예를 들어서 어이가 없어서 웃어도 웃었다고 이미지화 시키는 거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예.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통령 장남 결혼식 갔다 오셨잖아요. 네. 그럼 보니까 이제 SNS에 이제 저 시계공장 친구들 네. 사진까지 같이 찍어서 올리시던데 실제로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정청래 의원이나 누구나 다 이재명 대통령처럼 가족이 그냥 막 도리욱당하는 느낌으로 수사받고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이제 무사히 결혼식까지 갔을 때 대통령이 된 후에 대통령 본인이 느꼈을 감동이 있었을 것 같고 눈물도 좀 흘렸을 것 같고. 저는 이제 제가 그래서 쇼츠도 하나 찍어 올렸는데 저기 결혼식장 밖이에요. 아 밖에요? 예.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그리고 결혼식장 들어갈 때는 여기에다가 테이프를 다 카메라를 핸드폰 카메라를 경호사 다 붙입니다. 이걸 띄면 안 돼요. 그래서 결혼식장 끝나고 나오는데 저도 이제 차를 타려고 사실 이제 출마 선언문 쓰러 빨리 이제 가야 되니까 중간에 나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저를 막 불러요. 그래서 가서 누구세요? 했더니 우리 대통령 친구 잘 좀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어디 친구들이세요? 그랬더니 저희 오리엔트 시계공장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런 미담을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저분들한테 이제 대화도 하고 우리 비서한테 사진도 좀 찍어줘라. 그리고 동영상도 좀 찍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난 굉장히 미담으로 생각했는데 문자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촬영 금지 지역에서 보안구역에서 왜 저런 걸 촬영을 했냐. 비공개라고 하는데 이러면서 막 저한테 저를 좀 공격하는 문자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보안구역 아니죠. 바뀌잖아요. 저기 다 찍을 수 있어요. 안에서 못 찍지. 그리고 저는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랬군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실제로 나온 헤드라인 중에 뭐냐면 남들은 고교 동창이 있지만 나는 시계 공장 동창들이다. 거기에 되게 좀 울컥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누구냐 했더니 회장님 이름이 저 번호도 받아놨거든요. 다음에 연락드리려고. 그래서 전화했는데 문자 안 받아서 문자만 서로 주고받았는데 저분들 한번 모셨으면 좋겠어요. 새날에서. 아 그것도 한번 해볼. 네네. 아니 사실 이번 대선이 워낙 다른 대선에 비해서 쉬웠던 대선이라 이전 3년 전 대선에 비해서 인터뷰를 많이 안 했어요. 3년 전 대선 때는 거기서 같이 무슨 목사님 뭐 변호사 시절에 했던 이런 거였었고 저분들이 사실 이번 대선 때는 막 다 긁어 모아서 막 열과 성을 안 하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 스스로가 그냥 헤쳐나간 그런 느낌이었고요. 네. 여러분 저번에 한번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뭐냐면은 정청래 의원은 호남가에 있는데 홍대 마포에서 유세하던 이재명 후보가 식당에서 남기고 갔다는 바로 그 사인이에요. 함께 사는 세상 마포 땡땡땡이 가게 명인 것 같고요. 그건 일부러 응원합니다. 지웠습니다. 네. 네. 2025년 5월 18일 날짜도 19일이네. 5월 19일 정청래 친구 이재명.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냥 원래 어떻게 막 어떤 분파주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의원 간에 사실 브로맨스는 대단한 관계에 어떤 경지에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알량한 여러 가지를 가져와서 진실을 반대로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다른 걸 떠나가지고요. 저 정청래 의원하고 방송 오래 했지만 저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싸움 붙이고 싶지는 않아요. 문제는 억울한 사람 만들지는 마라.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걸 누가 보내줬어요. 저는 전날 저 현장에 없었잖아요. 홍대 유세할 때 누가 보내줘서 좀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었죠. 예. 자, 어쨌건 지금 큰 결단하셨다고 보는 거고요. 이 결단이 그 감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내가 뭐가 갖고 있는 건가 생각해 보니까 정청래 의원의 당대표 출마가 우리 같은 오래된 당원들의 뭔가 약간 수건 사업이 좀 시작되는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역사 한 20년 동안은 민주당의 역사가 정청래 역사라고 느껴서 뭔가 이분은 좀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최근에 법사위원장을 워낙 잘해갖고요. 법사위원장 하듯 당대표 하면 민주당의 미래는 밝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결혼식장에서 한 장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이제 신랑 신부 혼주들이 입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그 방에 있으면서 계단을 내려와서 이제 예식장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야외 예식장. 근데 정성호 의원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정의원 일리 와. 왜? 그랬더니 여기 혼주들이 이쪽을 거쳐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서 있는데 그래 얼굴 한 번 더 보고 악수 한 번 더 할 수 있지 그러면서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그 스킬이 있었네. 그래서 정성호 원하고 있겠는데 형 이런 것도 알아? 또 대단해. 그랬더니 그러면서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정의원 내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사법 연수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냐 진짜 이재명이 대통령 될지 몰랐다. 야 근데 이런 날이 오네. 정말 기분 좋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하고 연조가 제일 깊잖아요. 근데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통령하고 한 번도 안 싸웠겠습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고 뭐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 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 양반은 요즘에도 욕 많이 먹어요. 대통령하고 다른 소리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지만 변치 않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재명 대통령 2006년도에 만나가지고 지금 몇 년째입니까? 하다 보면 싫을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뭐 서운할 때도 있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부부 사이도 부부싸움도 하고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끈은 좀 계속 이어진 거고 그래서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이 중앙무대에 진출했던 게 이제 정동영 대통령 후보 때 그때 뭐 저랑 같이 이렇게 좀 활동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지. 정통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정통들. 2006년도에요, 그게.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지금? 20년이잖아요. 근데 서로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뭐 저는 국회의원으로 성남시장 경기도에 있었지만 그런 게 항상 있는 거죠. 같이 출범을 했었고 같이 한솥밥을 먹었고 예,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저와는 다 말할 수 없는 거시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혹시 제가 대통령한테 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잘해왔고 잘 지내왔는데 그런 부분에 좀 서운한 부분이 있으면 그냥 그 서운한 대로 좀 생각하셔도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뭐라고. 근데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제까지 정청래 후보하고 그 방송을 하면서 가장 궁서체인데. 그러니까요. 오늘 아니 왜 신설이 하기 싫은 거죠 지금. 자기 위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정치인이 유머를 잃으면 권위주의에 빠지는. 그러니까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궁서체인데. 어떤 상황에서 당원들이나 아니 궁하면 궁서체가 돼요. 아니 근데 나는 정말 날림체로 이야기를 했는데 표정이 궁서체니까. 아니 좀 상황에 따라서. 자 해운님 의원님 눈썹 문신은 딱 지금처럼만 하세요. 더 지나가나 날카롭게 하지 마세요. 잘 됐어요? 잘못하면 후회해요. 잘 됐고요. 네. 자 랑맨 TV님 오셨네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현역 시절에 말씀하셨다. 청문은 밖으로. 내부 총질하는 갈라치기 너희들은 당원도 아니며 지지자도 아닌 걸 너희들 스스로 떠들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서 매일 행복합니다 하셨습니다. 랑맨 TV 지금 들어온 거예요? 네. 랑맨 TV 근데 나 광주 그 5.18 묘역 간 데도 안 오고 오늘 현충원 참배한 데도 안 오고 도대체 어디가 있는 거야 랑맨? 랑맨 보고 싶다. 랑맨. 남양주 있잖아. 자, 네? 자 해옴님, 정청래 의원님 꼭 당대표 되세요. 이 말이 빠졌네요 하셨고요. 자 저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가끔씩 욕도 먹고 그러는데 가급적이면 당내에서는 내가 오늘 낮방송에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정청래하고 이낙연하고 붙으면 당연히 정청래 편인데 지금은 사실 친명 뭐 이런 구분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채기 남기지 말고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을 막 도와야 될 시기에 막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나 갈라치기로 막 서로 싸우다 보면 그 후유증 때문에 개혁을 못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여러분들 뭐 일방적으로 어떤 분 지지하시는 분들은 제가 싫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려요. 만약에 출마하신다면 공평한 기회는 드리겠다. 정청래 의원 인터뷰하는 만큼 지금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박찬대 전 원내대표님도 똑같이 대해드리겠다는 게 제 옛날의 기조인 거 맞고요. 그런데 이제 정청래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인 소회에는 굉장히 감동스러운 출마였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한번 내려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방송이 딱 궁서체였다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오늘 뭐 궁서체만 해라. 100 중에 한두 개가 문제는 그것이 이제 도드라져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커 보이고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거고 좀 앞으로 1년 동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그리고 제가 했던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서 당을 강하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제 목표는 유능한 민주당이에요. 제가 법사위원장 할 때 뭐 잘하셨다고 하니까 감사하고 어쩐 추진력, 판단력, 결단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만 제가 뛰겠다 이제 이런 거니까요. 뭐 이러저런 저의 허물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것은 뭐 제가 고칠게요. 네.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근데 어쨌든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고 저도 발전 도상인이고 싶습니다. 전 도상이.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더 강한 민주당이 그 탑 슬로건이 나는 되겠다.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지난 그 3년 그리고 더하면 20대, 21대를 바라보면서 22대에 강력하게 기대했던 게 그 언론들 특히 그 이 찌라시 같은 언론들에 의해서 흔들리는 민주당 그리고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격받으면 제가 있든 없든
그 부분에 대해서 죄인으로 취급하고 사법 리스크라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그 라벨 붙여가지고 마녀사냥의 그 하영대에 갖다 바치는 이러한 행태들 이런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원들이 그 분노하는 많은 그 지점들이 있는데 결정하면 돌파하고 결정하기 전에는 빨리 판단하고 신중하게 판단하고 결정되면 물새불처럼 밀어붙이는 이러한 더 강한 민주당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가 그동안 하려고 했던 거 거부권 행사 당한 것만 그 돌파해도 상당 부분 50% 이상은 돌파하는 거다. 언론 그리고 21대 막판에 준비했던 언론개혁 그 과제들도 준비는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가감하게 밀어붙이는 그 과정들이 올 하반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찬스. 네. 제가 매불쇼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뭐 그냥 일견 든 생각 좀 특이한 선거운동. 우리가 그때 일기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일기 때 박찬대 제가 막 찍어들려고 하고 막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네. 그랬던 것처럼 이번 만약에 박찬대 원대가 당대표 나오면 나는 박찬대 찍어주세요. 박찬대의 장점은 이런 겁니다. 박찬대는 정청래 장점이 이겁니다. 정청래 찍어주세요. 이렇게 기상천외한 선거운동을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니까 그럼 서로 연맥이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 그런 것보다 박찬대 최고위원 선거 나왔을 때 진짜 기고생 많이 했어요. 정청래 의원.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당대표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고 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이제 표가 막 기억들 하시겠지만 두 표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되고 막 이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나는 수석 지켜주되 박찬대를 끌어올려야 되는 그 굉장히 오묘했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어요. 아니 저는 오히려 그 시점을 기억하는 거는 그때도 정청래는 엄청나게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억울해했고 그리고 눈물을 걸성이면서 그 억울함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 악몽들이 또다시 그 일부 재현되면서 제가 오늘 이러다가 정말 우리 전략 자산 하나 날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 불편함과 불안함들이 있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뭐 일부 많은 분들이 너무 감정적으로 쓴 것 아니냐, 그 다음에 이 핵심을 이불로 비켜가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오늘 어쨌든 그렇게 그 댓글로 많이 비판해 주셨던 분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을 짚어서 너무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앞에서 양문석 의원이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 레드팀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일단 고생하셨고요. 자, 늦은 시간이니까 이제 대선 끝나고는 좀 체력 보강들 하세요. 근데 무슨 강철 체력이야? 대선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선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 자, 정청래 TV, 양문석 TV 구독 좀 해주시고 자, 그리고 저는 민주당 사람들은 워낙 능력 있고 출중해서 후유증 없이 훌륭한 선거 치르고 이재명 정부의 개혁에 올인하는 그런 모습 금방 보게 되실 거다. 8월 2일이면 민주당 1년짜리 보궐 당대표가 탄생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당원이 최고다 13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시청자 여러분도 같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